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8번째 페이지. 강원 영서에는 횡성군이 있고 그렇다면 이분만한 길잡이가 없겠죠. 대한민국 한우 명예홍보대사 우벤져스 소속이신 박광일 나으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도 뭐 한우 드시고 가라고 불러주는 곳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 촬영 덕분에 곳곳에서 한우 촬영을 했고요. 저는 이제 먹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이제 즐길 수 즐거움을 있게, 깨달았다. 그러니까 있게 한우를 되었습니다. 초대받아서 먹고 다니는 삶. 성공한 삶이 아닌가. 정말 부럽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 촬영 앞에서 하시는 카메라 찍는 분들이 정말 부러워하셔가지고 조금 민망해하긴 했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그림의 떡이겠네요. 예, 극한 직업. 자, 박광일의 발도유람 시간입니다. 오늘 좀 톤이 안 올라가네요. 발도유람. 네. 자, 이번 주에는 대관령의 서쪽, 태백산맥의 서쪽, 바다 없는 강원도, 영서지방으로 떠나볼 텐데요. 자, 부지런히 움직여 보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의 원을 맡고 있는 영서 최대 도시 원주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18세기 이중환이 쓴 인문지리서 택리지를 보면 원주는 두메 산골과 가까워 난리가 나면 피하기가 쉽다. 또 한양과 가까워 태평한 시절에는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양의 사대부들이 여기 살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원주는 조선시대에도 큰 도시였나요? 큰 도시였죠. 이중환 선생이 좀 원주를 하나는 제대로 평가를 하셨는데 하나는 조금 과소평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강원도, 경상도 일대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 산골이 많았으니까 네. 굳이 원주를 이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조금은 어색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여기서 핵심은 오히려 이제 한양과 가깝다. 이게 그렇죠. 중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원도 중에서 사실은 한양과 제일 가까운 도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원주가. 그래서 이제 그 한양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 체계가 만들어질 때 뭐 양양도, 네. 강릉도 또 때에 따라서는 춘천도 중요하지만 원주에다가 도청을 설치하면 좋겠다. 아하. 그래서 가명이 여기 설치됩니다. 지금도 뭐 서울에서 원주 금방 가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조선시대 내내 원주는 다른 강원도 도시보다는 행정지치, 행정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한양과 소통하기도 훨씬 쉬웠을 거고요. 네. 원주라는 지명은 어디서 온 건가요? 고려 말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조선 때 이제 그 이름이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동산 원자, 들 원자거든요. 그러니까 원주 생각하면은 사실은 많이 가보시지 못한 분들은 네. 강원도니까 좁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조금만 답사 다녀보는 분들은 이 원주는 두 개. 한강이 지나가고요. 한강이요. 네, 한강이 예. 지류가 지나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굉장히 넓은 평야가 있어요. 오. 보통은 휴게소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는 네. 문막. 문막 휴게소. 문막이 원주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문막 들판이 굉장히 넓어서 예. 사실은 그 들판이 원주를 먹여 살리는 배후 어떤 그 공간 역할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어떤 넓은 평야, 그다음에 한강이 지나니까 고려 때는 네. 여기에 어마어마한 절들이 들어옵니다. 절이요? 법천사, 흥법사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 지금 폐사지로 되어 있지만 네. 어지간한 서울의 궁궐만한 도시들이 궁궐만한 절들이 네. 이 원주 곳곳에 자리를 잡았다. 야. 그런 고려 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네. 원주라고 하는 지역이 교통이면서 또 때에 따라서는 살기도 좋고 비옥하고. 네, 그런 어떤 공간이었구나라는 거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들을 뜻하는 원자가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주에는 강원도에 파견된 도지사격인 관찰사가 이제 행정 업무를 보던 가명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강원 가명이 다른 가명에 비해서 원래 모습이 잘 보존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가명이 여기저기 경상도나 이제 공주 같은 경우 말씀드렸지만 옮겨 다니기도 했는데 네. 이 원주 강원 가명은 거의 원주에 그대로 자리를 잡은 채 500년 동안 이어집니다. 뭔가 근데 유튜브에 사진 보니까 되게 뭔가 세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제 이 가명을 이제 근대에 있어서 다른 어떤 관공서 건물로 쓰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회찰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원주 분들이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복원을 해서 그 후원 일부까지 복원을 했고요. 그 덕분에 지금은 이제 가명의 일부 모습이지만 네. 원주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역사적 내력을 가졌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이름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네. 가명의 위치는 안 바뀌었어요. 원주에 있었다. 쭉.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역시 굉장히 유서 깊은 동네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강원 가명 앞에 특별한 동상이 있다고 들었는데 누구의 동상? 가명 이제 뒤에 가면 연못이 있었고 예.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관찰사들이 쉬던 공간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 동상 하나가 지금 서 있는데 감찰사 동상인가? 관찰사 동상이 아닙니다. 네. 뭐 이거 매일 계속 바뀌는데 관찰사는 누구 뭐 네. 중요한 사람, 특별한 사람 없고요. 예. 바로 이제 남장을 한 여성의 그러니까 소녀의 모습이죠. 남장 소녀. 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김금원입니다. 김금원이라는 소녀의 동상. 네. 실존 인물인가요? 실존 인물입니다. 1830년대 순조연간에 있었던 인물인데 네. 저 인물이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14살 나이로 네. 남장을 하고 네. 전국 팔도 유람을 떠납니다. 박광일의 발도연 원조네요, 원조. 원조죠, 원조.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14살에? 나중에 이제 그 30살 즈음에 네. 자기가 이제 여행했던 것들을 호동설악기라고 책을 쓰거든요. 네네. 호는 지금의 이제 호서 지역, 충청도, 동은 관동 지역, 네. 그다음에 선은 관서 지역, 평안도 지역, 그다음에 락은 서울의 별명이 낙양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봤구나. 요 일대를 이제 답사 여행을 했던 것들을 기록했는데 이 시기에 처음 네. 출가 또는 가출이죠. 가출을 해서 네. 이제 그 금강산 구경을 금강산까지 떠났던 건데요. 남장을 했다라는 왜 것에 남장을 대해서 해요? 네. 이거 좀 트렌드인가 멋인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게 사실은 실제로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왜요? 경국대전에 보면은 네네. 여성들은 네. 유람을 떠나면 네. 곤장을 맞습니다. 그래 법으로? 법으로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유람 떠난 여성이 없었나요? 그럼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이제 그 부녀자가 어떻게 집 예, 밖으로 예. 멀리 떠나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선 이 경국대전이 자리를 잡았던 게 성종연간인데 네네네. 그 즈음에 불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동네 부녀자들이 구경거리가 생기니까 막 이렇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이게 이제 유학자들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 법 조항에 툭 하고 넣어버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후에 법 개정되더라도 그 조항은 살아 있어서 네. 사실은 여성들은 유람을 떠난다 그러면 남편하고 같이 동행하기 전까지는 아하. 어려웠고 누가 남편이 데려가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김금원은 그러면 내가 여행을 가고 싶고 네. 그런데 내가 여자고 네. 그렇다면은 부득이 남장을 하겠다. 남장을 해야겠다. 야. 이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네. 왜 저 동상이 네. 가명에 있을까? 아니, 가명. 금강산에 있거나 아니면 제천의 의림주 구경 그러게, 갔다는데 그러게. 거기 있어야 되는데 네. 저 김금원이 사실은 원주 가명 소속 기생입니다. 그래요. 기생이요. 예, 금행이라고 하는 기명을 가지고 있었던 금행. 예, 기생이었고 14살이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네. 15살부터는 네. 관기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디 밖으로 역할이 나가는 게 바뀌는구나. 예.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그렇게 얽매기 전에 14살에 허락을 득하고 부모의 허락을 득하고 떠났다. 이렇게 됐는데 다행스럽다면 다행스러운 게 사실은 이제 그 관기의 삶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거든요. 예. 그런데 김덕희라는 사람이 첩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 김덕희라는 사람이 추산의 집안이거든요. 김정희 선생님. 네, 김덕희 예. 이름이 희자 돌림이잖아요. 김덕희.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첩이었지만 그 금행이라고 했던 금원을 굉장히 아끼고 그러면서 나중에 서울 일대에서 시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기 책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분이구나. 추사가 이 김금원에 대한 이제 졸기를 쓰게 되는데 예. 아니 우리 집에 이런 여성이 있었어? 여성인데 어떻게 문장이 이렇게 훌륭하지? 탁월했구나. 라고 감탄하면서 예. 그의 어떤 그 삶을 적어놓은 기록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거 거의 조선판 라푼젤인데요. 예. 굉장히 세상을 보고 싶어서 뛰쳐나간 소녀. 그렇죠. 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네. 이제 원주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또 가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이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 소녀, 그러네. 실존 인물이라는 게 또 중요하고. 손색이 없네요. 네네. 드라마 소재로도 이건 제가 볼 때 대박감이에요. 제가 벌써 한 3편 정도 쓸 준비를 했는데 그렇습니까? 예, 아직은 못 썼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요것만 들고 오세요, 우리 제작자 여러분. 예. 자, 다음은 강원도 영월로 가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제 영월을 이야기하려면 단종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단종과 영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요? 세조가 이제 왕이 천탈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상황으로 올렸다가 나중에 이제 사육신난이 일어나니까 네. 궁궐에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멀리 보냅니다. 이게 이제 유배라고 보기는 애매하고요. 네. 그냥 멀리 보낸 거예요. 단종을? 그때 이제 보낼 때 이제 상황도 아니고 당신은 노산군이다. 그러니까 조카를 이제 노산군으로 낮춰서 네. 이제 영월로 유배를 보내게 되면서 영월과 단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인연이 시작이 됐던 거죠. 그렇군요. 사실 영월은 고려 태조 때부터 등장한 지명이라고 하는데요. 영월의 한자 뜻을 풀어보면 평안할 영자에 넘을 월자 해서 뭐 험준한 산과 굽이치는 물줄기 등의 뭐 거친 자연을 편하게 넘는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름과는 다르게 굉장히 넘기 힘든 곳으로 단종이 뭐 유배, 뭐 귀향을 갔다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예를 들어 뭐 저기 현명하다, 잘생겼다 이런 이름자가 있다고 그 사람이 현명하거나 잘생길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잖아요. 빛광자신가요? 그렇죠. 빛이 납니다.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렇고요. 그런데 영월 역시 사실은 그런 바람 이런 것들을 담았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험한 동네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경치가 좋은 동네고 그래서 이제 답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경치가 좋으면 한편으로 여기 사람 살기는 참 어렵겠구나. 영월이 이제 처음에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진 곳이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군가가 단종한테 제 세조한테 톡을 보낸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이쪽으로 보내시면 절대 탈출 불가능합니다. 영월 중에서도? 네, 라고 하면서 청룡포를 추천을 한 거예요. 이게 육지인데 지금도 여기 들어가려면 배 타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답사가 불가능합니다. 지도를 제가 띄워드렸는데 저기가 이제 청룡포입니다. 근데 강이 이렇게 휘구버서 몰아치고 그 사이에 진짜 외딴 섬처럼. 그렇죠. 이게 보통 저렇게 지도가 있으면은 저 뒤쪽이 육지니까 저 뒤로 빠져나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 일부분만 평지고요. 뒤에는 절벽이 쫙 둘러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는 나갈 수가 없고 좋게 말하면 배산임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그렇죠. 저 뒤에 보면 산이 있잖아요. 저 산줄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갈 수 있는 방법은 저 서강을 건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육지인데 완지 섬에 있는 것 같은 천혜의 감옥이네 진짜. 그런 느낌으로 저기를 추천을 했고 저기로 편안하게 계시라고. 뭘 편안하게 넘어져. 우리 노상군을 저쪽으로 보낸다. 그래서 뭐 가는 길에 뭐 그때가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6월, 7월에 이제 영월로 가는데 뭐 가는 길에 우리 노상군이 힘들지 않도록 가는 뭐 얼음도 좀 주고 과일도 주고 이런 실록 기사들이 나와요. 이게 진짠지 가짠지 알 수가 없어요. 저런 데로 보내면서 뭐 얼음 챙겨준다고 뭐 잘 챙겨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종이 저기 계셨군요. 근데 이제 단종이 아시다시피 요절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16살의 나이에 영월의 서생을 마감하는데요. 단종이 어떻게 죽게 되죠? 네, 이제 단종에 대한 복위는 끊임없이 일어났고 당시 이제 세조에 대한 정치적인 비판은 굉장히 이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몇몇 사건들이 계속 있었다가 저 단종이 영월에 가 있던 그 즈음에 결국은 그 수능 그러니까 지금의 풍기 지역에서 또 한 번의 반란 음모가 발각이 됩니다. 바로 이제 그 친동생이었던 금성대군이 우리 형이 정신이 나갔어 라고 하면서 이 지역 유림들을 모아가지고 서울로 진군을 할 거야. 이 얘기가 이제 세조 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단종을 살려둘 수는 없다. 그리고 마침 이제 단종이 그때 홍수 때문에 이제 그 내륙의 관하였던 이제 관풍원 쪽에 머물고 있었는데 청룡포에서 나와서 그래서 관풍원 쪽에 머물고 있어서 이제 거기에 있을 때 이제 울면서 부득이 사약을 내렸다. 사약을 먹고. 이렇게 내렸다고 실록에 나오고요. 이제 실록 기록은 사실은 이제 공식 기록이잖아요. 이게 참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약을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던 단종이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죽음을 면하기 어렵구나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게 실록 기록이에요. 그래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권력의 손길이 묻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다른 그 민간의 기록을 보면은 공을 탐냈던 노비가 관노가 화살 시위를 당겨서 목을 매서 단종을 죽였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당대 사람들은 이 기록을 더 많이 믿었다고 하고요. 어찌됐든 단종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그 죽음의 원인은 세조가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너무도 짧은 인생을 산 단종인데 죽은 후에도 영월에 묻혔나 보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그 시신을 누군가가 수습하지 못했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이게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다가 자칫하면 역모로 몰릴 수도 있는. 화가 나한테 미치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 그 호족이었죠. 당시는 호장벼슬을 했던 어몽도라고 하는 분이 그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들쳐업고 그다음에 그저 양지 바른 곳에다가 암장 비슷하게 무덤을 만듭니다. 다만 영월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중종연간에 그 지역의 무덤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선조연간부터는 여기는 이제 예전 노상군의 무덤이다. 이렇게까지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단종의 능인 장릉 지금은 되게 번듯하게 모셔져 있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노상군 묘로 끝날 거를 숙종연간에 단종을 복권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숙종연간에 단종을 복권시키는데 이게 사실은 딜레마였거든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욕해야 되거든요. 세조.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빠져나온 방법이 네. 우리 할아버지는 그럴 뜻이 없는데 그 밑에 신하들이 꼬드겨서 신하에게 뒤집어씌우기. 단종을 죽였다. 그런데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뜻은 아니니 내가 단종을 복권시키겠다. 나름의 묘수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고요. 되게 그 숙종이 정치적으로 탁월한 어떤 면들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해서 단종과 그 분이었던 정순왕후를 이제 복권을 해서 단종의 무덤이 노산군 묘에서 장릉, 그다음에 군부인 묘에서 사릉 아하.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때 뭐 조선 왕릉 이야기도 많이 했었지만 거진 다 수도권 안에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단종이 묻힌 영월의 장릉은 북한에 있는 이대왕 정종의 무덤과 함께 수도권에 없는 두 왕릉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한 명 더 보태자면은 첫 번째 또 있나요? 왕후였던 신의 왕후 태조에 신의 왕후 어디 계시죠? 함흥 쪽에. 함흥 쪽에. 자, 그렇고요. 강원도의 또 다른 큰 도시 춘천으로 이번엔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춘천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게 조선 시대부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춘주, 삭주 이랬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주자 들어가는 고을들은 오래된 고을이고 중요한 고을이라 그래서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할 거냐? 아, 그때 뭐 이름 인플레이션. 그래서 천하고 그다음에 산을 넣어서 바꿔서 익주는 익산이 되고 요럴 때 이제 춘천도 천으로 바뀌었구나. 천으로 바뀐 거예요. 예. 이제 춘천하면 뭐 닭갈비와 막국수만 일단 떠올리고 보는 저 같은 사람도 있긴 한데요. 사실 춘천이 댐의 도시라면서요? 댐. 예. 그렇죠. 한동안은 그 지금 분들은 이제 뭐 명승지 이렇게 하면은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뭐 예쁜 어떤 유원지 이런 것들을 찾지만 저 어렸을 때는 이 소양강댐 보러 가신다고. 그래서 경춘 가도가 꽉꽉 막혀서 호반의 도시로 가자. 네, 그래서 그 다른 것도 보는 게 아니라 그 댐 위에 올라가서 야 여기 저수지 진짜 크다. 우리나라도 이런 저수지가 있대. 사생대회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 구경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갔다 오는 길에 이제 노래 부르는 거는 소양강천이요. 아, 그렇군요. 해저문 소양강 뭐 이러면서. 요새 뭐 어디 휴가 갔다 오는 길에 소양강천이어 틀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올가을에 춘천 마라톤 준비하는 분들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춘천, 댐의 도시, 호반의 도시였고요. 다음은 철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춘천 벌써 끝났어요. 저희 지금 또 약간 발걸음 좀 재촉하네요. 철원 좀 자세히 보죠. 네. 저희 구독자 주피터 마르스님께서요. 다음 주 강원도 하실 때 경기도처럼 느껴지는 철원 좀 꼭 다뤄주세요. 휴전선 한복판에 있는 태봉국 도성 철원 얘기 꼭 듣고 싶습니다라고 읍소를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다면은 사실은 후삼국도 굉장히 중요해서 견원 그다음에 이제 그 궁예의 태봉국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고려만 생각하지 궁예를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태봉국의 도읍지였던 철원 옛 성을 갈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왜 갈 수 없나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군사분계선 휴전선이 그 선이 아니라 말뚝이잖아요. 말뚝과 말뚝인데 거기서부터 남북으로 2km씩 서로 여기는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다. 그렇죠. 남북방 한계선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딱 요 안에 들어가요. 아, 그 성 궁궐 터가? 네. 이 4km 안에 딱 들어가니까 여기가 남쪽도 접근이 안 되고 북쪽도 접근이 안 됩니다. 그냥 방치돼 있구나.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북쪽이 접근하면 자기네도 뭐 막 홍보를 할 텐데 이것도 안 되고 우리도 접근이 안 되니까 멀리 망원경으로 관측만 하고 예전 기록이 이러했다 정도까지만 나올 수가 있고요. 짐작하시겠지만 이 안은 유엔사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들어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절차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접근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태봉국의 수도? 그렇죠. 아, 그래요? 그렇게 있구나. 실제 철원이라는 지명도 약간 수도의 의미가 있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철원을 한자로 풀면은 쇠벌이 되니까 그게 이제 설화벌하고 느낌이 비슷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철원의 이름은 태봉국의 수도였던 그 시절. 아까 이제 춘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당시만 고려 때만 하더라도 이 춘천이라고 하는 도시는 철원에 속하는. 아, 그래요? 네, 철원의 아래에 있었던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철원이 굉장히 큰 도시였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사실은 그 광복 이후에 잠시 도청이 철원으로 간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강원도 도청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철원이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철원하면은 왠지 멀고 그다음에 몇몇 분들은 군부대 있고 그렇죠. 나 거기서 근무했어.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게 된 거는 결정적으로 남북의 분단 그다음에 한국 전쟁이 엄청난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철원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유적이 뭐죠? 사실은 그 노동당사잖아요.
노동당사? 예, 그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예. 발해를 꿈꾸며 발해를 꿈꾸며. 그게 예. 노동당사가 거기에 배경이 됐었거든요. 예. 다 그때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서태지도 올라가서 춤을 추고 막 그랬는데 네네네. 이것 덕분에 철원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름이 노동당사예요. 네. 이게 분단되고 나서 북한 쪽에서 네. 처음에 이 지역을 관할하기 위한 노동당 당사 건물을 여기에 세운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니까. 예.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 네. 이 철원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경원선이 뚫리면서 철원을 지나가거든요. 예. 그런데 금강산 관광을 가려면 네. 이 철원에 1932년에 만든 금강산 전기철도를 타고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철도이고 최초의 전기철도인데 그 전기철도가 시작하는 곳이 바로 철원역입니다. 아, 금강산까지 바로 갈 수가 있구나, 기차 타고. 네, 그래서 이제 예. 그러니까 경원선을 타고, 그러니까 용산에서 경원선을 타고 철원까지 오면 예. 여기서 다시 금강산 철도로 갈아타면은 환승해서.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면은 우와. 금강산에 도착을 했으니 네. 당대의 철원이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거창했을지를 그러네.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느낌 속에서 북한 쪽에서는 여기다 노동당 설치를 했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전쟁이 휴전. 일어나면서 예. 그러면서 이 지역이 파괴가 되면서 옛 모습의 일부를 각각 남과 북이 나눠 갖는 그런 모습이 되면서 철원은 단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접경 지역에 있는 네. 조금은 뭐 군사 도시와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됐지만 옛 철원의 영광 역사에 비교하면은 굉장히 축소되었다라고 볼 그러네요.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엔 정말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철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철원 일대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네. 지역이 전부 다 용암지대입니다. 용원 맞아요. 지리 시간에 배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용암지대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그 평강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온 용암이 이렇게 몇 차례 쌓여가지고 그래서 이 용암지대는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침식이 일어나거든요. 네네네. 그 침식이 일어난 곳이 한탄강이고 여기 협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경이 그렇죠. 완성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한탄강 철원에 가면은 이제 주상절리길 이런 데 가면은 맞아. 진짜 멋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예. 같지 않은 느낌들이 맞아, 여기 맞아.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 이 또 장가게야? 막 이런 그렇죠, 생각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이게 확 펼쳐져 있으니까 어지간한 산들이 다 덮여버려요. 그래서 산이 굉장히 높았을 산이 네.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게 6.25 때 고지였어요. 고지. 백마고지. 고지 전에 고지. 예, 그래서 백마고지가 사실 밑에 굉장히 큰 산이 있는데 네. 용암대지가 덮여서 끝에 부분만 조금 나왔던 그렇군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한국 전쟁의 흔적을 간직한 고장이었고요. 자, 끝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평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 읽어드릴게요.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사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배웠던 아름다운 문장의 대명사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소설가의 작품 일부였는데요. 이효석 소설가가 평창 출신이군요. 네, 이 동네에서 학교 다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네. 그 향토 소설 이런 걸 잘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서구 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사람들하고 네. 안톤 체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허. 이런 그 다음에 집에 피아노 들여서 모차르트를 직접 치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기 서울에 살 때는 잠시 저기 백화점 가서 그 커피 볶아서 그 다음에 낙엽을 쓰시고 뭐 이런 분이거든요. 저 사진도 되게 서양식 양복 잘 어울리시네요. 그럼요. 예. 영문과 전공이기도 하고 아, 영문학 그렇구나. 전공이기도 하고 예. 그런데 어느 순간 거의 이제 자신의 삶에서 중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이 소설을 씁니다. 왜 자기 그랬을까? 어렸을 때 네. 경험 속에서 네. 그 걸어 다니면서 멀리 걸어 다녔었거든요, 학교를. 네. 그러니까 그 걸어 다닐 때 그 보았던 그 9월 초중순에 뭐 메밀꽃이 튀는데 그 느낌을 기가 막히게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나는 고향을 잘 몰라 기억을 못 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어느 순간 그게 자기가 어렸을 때 봤던 그것들이 기억에 떠오르게 갑자기 되고 그리워지는 순간이 그거를 오나 봐요. 문학하는 사람은 소설 속에 야. 이거를 19절이라고 하지 소설의 한 문장으로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네.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예. 이렇게 복원을 시켰다는 점 덕분에 이제 평창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메밀꽃이 쭉 피어 있는 이효석 그
살았던 집 근처가 굉장히 또 예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그 고장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새길 수 있지만 이효석의 삶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그렇지만 그러네. 자신의 잠재되어 있었던 자신의 어렸을 때 경험 뿌리. 예, 이런 것들이 발현된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소설 속 배경인 봉평장이 또 평창에 있고 봉평 메밀 축제도 유명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평창이 이제 사실은 중요한 게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스키장. 동계 스포츠의 한국 성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햇볕이 드는 쪽은 네. 쫙 깎아요. 예. 그래서 거기를 목장을 만들고.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음지는 눈이 햇볕이 안 드는 데는 또 나무를 싹 깎아요. 그래서 스키장을 만들어서 스키 타다 보면 저기 소가 가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목장에서 이렇게 걷다 보면은 저쪽에 스키 타는 게 이제 보이는 우리 역사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풍요롭지만 네. 스키장 하나가 귀했던 시절, 또 그렇죠. 목장 하나가 귀했던 시절은 최초구나. 이 평창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장, 그다음에 어떤 스키장의 모습들이 또 그 시대에는 야, 우리도 이 정도 발전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스키 타는 분과 소들이 서로를 신기하게 쳐다봤던 평창까지. 예스 평창. 조금 멀어서 눈이 좋아야 마주칠 수 그래요? 있는. 알겠습니다. 시력이 좋아야 된답니다. 평창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강원 영서 태백산맥의 줄기를 따라 멋들어진 자연 경관과 또 역사를 머금고 있는 강원 영서를 살펴봤고요. 이제 박광일의 발도유람 마지막 한 곳 남았습니다. 경상도만을 저희가 남겨뒀는데 다음 주에는 또 남쪽으로 경상도로 떠나보겠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